하늘이 뚫린 듯 억수같이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 얇은 포대기 하나에 감싸인 채 낯선 대문 앞에 덩그러니 남겨진 핏덩이 하나. 비바람에 파들파들 떨며 금방이라도 촛불처럼 꺼질 듯 위태로운 목숨이었지요. 헌데 불과 7년 후, 쨍한 햇살 아래 화려한 비단 가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난 7살 꼬마. 천하의 호랑이 사또가 그 앞에 납작 엎드려 큰절을 올리는가 하면 구름대 같은 백성들이 꽃가루를 뿌리며 목이 터져라 환호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가장 외롭고 비천하게 시작된 삶이 어찌하여 조선 팔도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대접을 받게 된 것일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기적 같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선 팔도에 이름난 흉가들이 많다지만 한양 도성 밖 10리쯤 떨어진 산자락에 위태롭게 매달린 천지당만큼 기구한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오색 헝겊만 펄럭이니 밤이면 귀신 우는 소리가 들린다 하여 동네 사람들도 얼씬거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하늘이 흉흉했습니다. 먹물을 끼얹은 듯 캄캄한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갈라지더니 이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붓는 빗줄기는 천지당의 낡은 지붕을 금세라도 뚫어버릴 기세였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에 산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바들바들 떨던 그런 무시무시한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천지당에 삐걱거리는 대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의 그림자였습니다. 사내는 품속에서 꼬물거리는 젖은 포대기를 꺼내더니 망설임도 없이 진흙탕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내는 죄책감도 없는 메마른 목소리로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미안하다, 생각 마라. 내 팔자가 사나워 일이 된 것을 어찌하겠느냐.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사정없이 포대기를 때렸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의 살결에 닿는 빗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터입니다. 진을 구덩이에 처박힌 작은 생명은 그렇게 세상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버림받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그 시각 천지당 안방에서는 칠순이 넘은 바리 만신, 즉 바리 할매가 촛불 하나를 켜두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제법 영험하다 소리를 들었으나 이제는 신기도 다 빠지고 눈도 침침해져 그저 눈칫밥으로 입에 풀칠이나 하는 늙은 무당이었습니다. 할매는 쑤시는 허리를 두드리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이리 오니 지붕이 또 새겠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처마 밑에 빗물을 받을 요강이라도 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헌데 빗소리 사이로 묘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짐승의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소리라기엔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할매는 낡은 등불을 치켜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바닥을 더듬거리던 할매의 손끝에 무언가 물컹한 것이 닿았습니다. 흠뻑 젖은 소미불 뭉치였습니다. 할매는 의아해하며 포대기를 뒤집었습니다. 이게 뭐란 말이냐? 누가 쓰다 버린 이불인가? 순간 번쩍하고 번개가 치며 포대기 안을 비췄습니다. 할매는 그만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탯줄은 거칠게 끊겨 피가 배어 있었고 온몸은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되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보통의 아기라면 자지러지게 울며 숨이 넘어갈 듯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천둥이 칠 때마다 어른도 오금이 저리는 판국에 이 작은 핏덩이는 오죽했겠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할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녀석 보게 숨은 붙어 있는 게냐?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매가 황급히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니 따뜻한 콧김이 규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천둥이 치고 차가운 비가 살을 때리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이 아이는 입가에 작은 거품을 물고 세상 모르게 숙면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번개가 칠 때마다 눈을 찡그리기는커녕 입맛을 다시며 돌아눕기까지 했습니다. 할매는 혀를 차면서도 급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놈은 처음 보는구나. 배포가 큰 것인지 아니면 멍청한 것인지. 차갑게 식어가는 아이의 몸이 할매의 쭈글쭈글한 가슴에 닿았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없이 평생 신령님만 모시다 늙어버린 할매의 품은 비록 젖은 나오지 않았으나 그 어떤 비단금침보다 따뜻했습니다. 할매는 방으로 들어와 아랫목에 아이를 눕히고 마른 수건으로 젖은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탯줄을 소독해 다시 묶어주고 쌀을 끓인 미음을 손가락에 묻혀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실눈을 살짝 뜨더니 할매의 손가락을 쪽쪽 빨았습니다. 그러고는 배가 찼는지 다시 기지개를 켜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할매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나 나나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신세구나.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던 밤에 왔으니 내 이름은 칠성이라 하자꾸나. 칠성아, 부디 질긴 목숨줄 꽉 잡고 살아남거라. 그것이 바리 할매와 칠성이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시작이었으나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하기엔 짧은 시간이었으나 아이가 자라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헌데 칠성이는 동네에서 모자란 아이 혹은 잠충이로 통했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봐. 무당집 손자 또 자빠져 잔다. 아이고 쯔쯔. 7살이나 먹었으면 제 앞가림은 해야지. 허구한 날 잠만 자니 저게 사람 구실을 하겠어. 그들의 시선 끝에는 마을 어기 정자나무 아래 대자로 뻗어 자고 있는 칠성이가 있었습니다. 7살이 된 칠성이는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작고 비쩍 말랐습니다. 잘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문 채로 잠들었고 길을 걷다가도 졸리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코를 골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그런 칠성이를 놀려대기 일쑤였습니다. 짓궂은 아이 하나가 자고 있는 칠성이의 코를 나뭇가지로 찔렀습니다. 야, 잠충이, 일어나 봐. 우리 술래잡기 하자. 칠성이는 귀찮은 듯 손을 휘저으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파리가 윙윙거리네. 시끄러워. 화가 난 아이가 칠성이를 밀치려 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리 할매였습니다. 칠순을 훌쩍 넘겨 허리가 굽은 할매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달려왔습니다. 이놈들, 누가 내 새끼 건드리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할매의 기세에 놀란 아이들은 무당할망구라며 도망쳤습니다. 할매는 숨을 헐떡이며 칠성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클투성이가 된 칠성이의 옷을 털어주며 할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남들 공부할 때, 자고 남들 놀 때도 잔이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느냐. 할매는 잠든 칠성이를 등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못 먹어 깃털처럼 가벼운 아이였으나 칠순 노구엔 그마저도 천근만근이라 뼈 마디마디가 쑤셔왔습니다. 허나 할매는 한 번도 칠성이를 짐이라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등에 업힌 칠성이는 할매의 굽은 등에서 나는 쿰쿰하고도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얼굴을 부비었습니다. 잠결에도 할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만
칠성이에게 이 늙고 초라한 무당 할매는 세상의 전부이자 우주였습니다. 할매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천지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을 집집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칠성아, 오늘은 쌀독에 쌀이 좀 남았으니 밥을 지어주마. 김치 한 조각 얹어서 꿀떡같이 먹자꾸나. 할매의 혼잣말에 등에 업힌 칠성이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할매, 다리가 아파. 지렁이가 꼬불꼬불해. 할매는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다리 주물러 주마. 어여 가자. 할매는 그저 칠성이가 다리가 저려 하는 헛소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잠꼬대가 아님을 그날 밤 우물가에서 벌어질 사건 전까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무당 할매와 세상에서 가장 잠이 많은 아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제 곧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천지당의 봄은 유난히 더디게 찾아왔습니다. 남들 집 마당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고 살구꽃 향기가 담장을 넘는다는데 귀신이 나온다는 흉가 천지당 마당에는 잡풀만 무성하고 거미줄이 처마 밑을 점령한 지 오래였습니다. 바리 할매의 신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은 십리 밖까지 퍼졌습니다. 굿판을 벌이다가 허리를 삐끗해 굿땅에 들어눕는가 하면 작두를 타기는커녕 무도 썰기 힘들 만큼 손을 떠니 누가 점을 보러 오겠습니까? 파리만 날리는 신당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았고 쌀독 바닥 긁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툇마루에 엎드려 자고 있던 칠성이가 잠결에 칭얼거렸습니다. 할매, 배고파. 칠성이는 꿈속에서도 굶주림을 느끼는지 입맛을 다셨습니다. 할매는 칠성이의 쑥 들어간 배를 쓸어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오냐 오냐. 조금만 참거라. 내 오늘 아랫마을 최진사댁 가서 누룽지라도 좀 얻어오마. 할매는 칠성이를 등에 업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7살 사내 아이를 업고 다니는 것이 힘에 부칠 법도 하건만 할매는 잠시도 칠성이를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잠만 자는 아이를 혼자 두었다가 산짐승이라도 내려와 물어갈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헌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대놓고 흉을 보았습니다. 어이구, 저기 또 오네. 땡중보다 더 지독한 빈대들이야. 저 아이 꼴 좀 봐. 제 발로 걸을 나이에 늙은 할미 등골을 빼먹고 있잖아. 애구 칠칠치 못한 것. 어떤 이는 들으라는 듯이 재수 옴붙는다며 소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할매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등에 업힌 칠성이는 그 모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코를 골 뿐이었습니다. 할매는 그런 칠성이가 차라리 고마웠습니다. 깨어 있었더라면 이 모멸감에 어린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마을 유지인 최진사 댁에서 곡소리가 났습니다. 최진사의 안방마님인 윤씨 부인이 시집 올 때 해왔다는 집 한 채 값에 달하는 비취 쌍가락지 비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윤씨 부인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 천지당까지 들려왔습니다. 내 비녀, 내 비녀 내놓아라 이년아. 온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우물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최진사댁 어린 여종인 분이가 머리채를 잡힌 채 질질 끌려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닙니다. 마님, 억울합니다. 윤씨 부인은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오리발을 내밀어 우물가에서 빨래할 때 내가 훔치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사실 훔치는 걸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만만한 게 여종이고 의심 가는 게
천한 것들이라 몰아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땅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지만 윤 씨 부인의 서슬퍼런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멍석말이라도 당장 시작할 분위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작은 그림자가 흐느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차가워, 축축해. 귀신 같은 목소리의 사람들은 숨을 들이켜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바로 칠성이었습니다. 잠옷바람에 맨발로 눈은 반쯤 감은 채 허공을 휘저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몽유병이 도진 것입니다. 뒤늦게 헐레벌떡 뛰어온 바리 할매가 말리려 했지만 칠성이의 힘이 어찌나 센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사람들 한가운데로 비틀비틀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멍석 위에 쓰러져 우는 분이 앞을 지나쳐 우물가 뒤편에 썩은 고목나무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해코지라도 할까봐 겁에 질린 눈치였습니다. 칠성이는 고목나무 아래쪽을 이고 앉더니 갑자기 개가 땅을 파듯 손으로 진흙 바닥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몽환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냄새가 나. 반짝이는 냄새. 칠성이의 손톱 밑에 시커먼 흙이 끼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무언가를 덥석 집어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 초록색 빛이 영롱하게 번뜩였습니다. 최진사댁 머슴이 소리쳤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칠성이의 손에 들린 것은 흙범벅이 된 비취 비녀였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가 나무옹이 구멍에 숨겨둔 것이 비바람에 떨어져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칠성이는 비녀를 윤씨 부인 쪽으로 툭 던지더니 다시 하품을 크게 했습니다. 아함, 뱀이 ጧ리를 틀었네. 이제 자야지. 칠성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고목나무 뿌리를 베개 삼아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잠든 칠성이와 바리 할매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둑으로 몰려 죽을 뻔했던 분이는 칠성이 쪽을 향해 큰절을 하며 통곡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얼굴이 벌개져서 비녀만 챙겨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수군거림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알았대.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자면서도 훤히 다 보나 봐. 멸시와 조롱이 섞여 있던 눈빛들이 두려움과 경이로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할매는 잠든 칠성이를 다시 등에 업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성이의 잠꼬대는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이 아이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이면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매는 칠성이를 눕혀놓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가도록 할매의 눈은 칠성이의 평온한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매는 이것이 살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신령님이 자신에게서 신기를 거두어 가신 대신 이 아이에게 천리안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할매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칠성이는 꿈속에서 신령님을 만나는 동자신이고 나는 그 잠꼬대를 해석하는 통역사가 되면 되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천지당 대문 앞에는 새로운 깃발이 걸렸습니다. 찢어진 옷의 헝겊 대신 할매가 밤새 정성껏 쓴 붓글씨가 펄럭였습니다. 잠든 동자님이 만사를 꿰뚫어 보신다는 몽중 점집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매는 칠성이에게 깨끗한 비단옷을 입히고 방석 위에 앉혔습니다. 비록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헌 옷을 기운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칠성이는 졸리다며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할매는 그런 칠성이를 흔들어 깨우는 대신 오히려 푹신한 목화솜 베개를 받쳐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자거라, 내 새끼.
푹 자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내가 꿈을 꾸어야 우리도 밥을 먹고 산다. 때마침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젯밤 비녀 사건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천지당 문턱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쌀자루를 짊어진 사람도 있었고 엽전 꾸러미를 짤랑거리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할매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칠성이가 세상 모르고 엎드려 자고 있었고 그 뒤로 바리 할매가 부채를 펼치며 근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들 오시게. 우리 아기 동자님께서 지금 막 신령님과 접선하러 꿈나라로 가셨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게. 단 복채는 선불일세. 할매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비천한 무당 할매와 잠충이 손자가 세상 밖으로 아니 세상의 중심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이의 콧방울이 팽창하며 숨소리가 신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천지당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천지당의 몽중 점집 깃발이 걸린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마을 장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오일장이 서는 날이라 인근 고을에서 몰려든 장돌뱅이들과 물건을 흥정하는 아낙네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곳에 칠성이와 바리 할매도 나타났습니다. 할매는 칠성이의 손을 꼭 잡고 걸었지만 칠성이의 고개는 이미 반쯤 꺾여 있었습니다. 칠성아, 정신 좀 차려보거라. 오늘은 장날이라 볼 것이 많지 않으냐.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울려도 뻥튀기가 터져도 칠성이에게는 그저 자장가로 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걸으면서도 꾸벅꾸벅 조는 신기한 재주를 부리는 칠성이를 보며 지나가던 상인들이 혀를 찼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할매는 쌀가게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요 며칠 손님이 뜸해 쌀독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기에 보리쌀이라도 한 돼 살 요량이었습니다. 헌데 저만치 앞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도둑놈아, 내 쌀가게에서 쌀을 훔쳐가 내 놈이 제정신이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는 장터에서 인심사납기로 소문난 왕서방이었습니다. 뚱뚱한 몸집에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을 한 왕서방은 삐쩍 마른 지게꾼 사내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게꾼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지게꾼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쌀 구경이나 한번 하려고 기웃거린 것뿐인데 오해십니다. 왕서방은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웃기지 마라. 내가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쌀자루가 푹 줄어들었는데 여기 있던 놈은 너밖에 없지 않느냐. 당장 관하로 끌고 가겠다. 왕서방이 몽둥이를 치켜들자 구경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뒷짐을 지고 서 있는 선비 한 명도 있었습니다. 갓을 반듯하게 쓰고 수염을 곱게 기른 그는 혀를 차며 점잖게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쯔쯔, 세상이 말세로다. 대낮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무릇 가난할수록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거늘 천한 것들은 어쩔 수 없구먼. 선비의 말에 사람들은 동조하며 지게꾼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지게꾼은 억울함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왕서방은 기세등등하여 지게꾼의 보찜을 뒤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매의 치맛자락을 잡고 졸고 있던 칠성이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냄새가 난다. 밥 냄새. 눈은 감은 채 양팔을 앞으로 뻗고 흐느적거리며 인파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무당집 손자라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몽유병 상태가 된 칠성이는 왕서방과 지게꾼 사이를 비틀비틀 지나쳤습니다.
모두가 칠성이가 쌀자루 쪽으로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밥 냄새를 맡았으니 쌀독으로 가는 게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허나 칠성이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엉뚱하게도 뒷짐을 지고 점잔을 빼던 선비의 앞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그대로 선비의 다리를 와락 껴안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다리 아파. 베개다. 선비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냐.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할까. 칠성이는 선비의 다리에 매달려 얼굴을 부비며 알 수 없는 잠꼬대를 쏟아냈습니다. 폭신해. 무거워. 발이 뚱뚱해. 선비가 당황하여 발길질을 하려 했지만 7살 칠성이의 팔힘이 어찌나 센지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쫓아온 바리 할매가 그 광경을 보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칠성이의 잠꼬대는 허투루 듣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발이 뚱뚱하다는 말에 할매의 시선이 선비의 발로 향했습니다. 선비는 고고한 학처럼 보였지만 유독 집신이 부자연스럽게 두툼하고 컸습니다. 집신과 버선 사이에 무언가 꽉 차 있는 듯 발등이 잔뜩 굽풀어 있었습니다. 할매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직감이 스쳤습니다. 할매가 부채를 펼치며 소리쳤습니다. 모두 비키시오. 우리 동자신께서 범인을 지목하셨소.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서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저 양반은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범인이라니? 할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손자가 말하지 않았소. 발이 뚱뚱하다고. 저 양반 집신을 한번 벗겨보시오. 선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이 무지한 할망구가 어디서 양반을 능멸하려 드느냐. 내 당장 포조를 불러 요망한 혀를 뽑아버리겠다. 선비가 칠성이를 떼어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였습니다. 칠성이가 잠결에 자세를 고쳐 잡으려다 그만 선비의 버선코를 잡아당기고 말았습니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오래 신어 낡았던 집신의 앞코가 칠성이의 손에 뜯겨 나갔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선비의 버선과 집신 밑창 사이에서 하얀 쌀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 줌도 아니고 두 줌도 아닌 좋기 한 되박은 되어 보이는 양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쌀은 왕서방네 쌀가게에서 파는 윤기 흐르는 햅쌀과 똑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선비는 집신 밑창을 이중으로 만들고 버선목을 넓게 개조하여 그 안에 훔친 쌀을 채워 넣는 기상천외한 수법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칠성이가 다리를 붙잡고 늘어진 터라 꼼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쏟아진 쌀 위에 코를 박고 행복한 표정으로 잠꼬대를 했습니다. 쌀밥이다. 고슬고슬해. 지게꾼이 저놈 잡으라며 소리쳤고 왕서방과 구경꾼들이 달려들어 선비를 포박했습니다. 선비의 품속에서는 훔친 엽전 꾸러미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도덕군자인 척했지만 속은 시커먼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왕서방은 칠성이 앞에 넙죽철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동자님, 몰라 뵙고 실수를 범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지게꾼은 할매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바리 할매는 칠성이의 엉덩이를 털어주며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았느냐? 우리 칠성이는 꿈속에서 쌀알의 개수까지 세는 분이다. 죄짓고는 못 사는 법이니 다들 처신 똑바로들 하거라. 이 집신 소동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천지당의 칠성이가 자면서 도둑을 잡았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어 나중에는 앉아서 천리를 보고 누워서 만리를 듣는다는 소문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천지당의 문턱은 닳아 없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할매는 밀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지만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가득 찼고 찬장에는 꿀단지와 곶감이 쌓였습니다. 할매는 밤마다 잠든 칠성이의 머리맡에 앉아 부채질을 해주며 행복에 젖었습니다. 허나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소문이 너무 멀리 퍼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느 날 관아의 포졸들이 창과 오라를 들고 천지당 마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여기가 요망한 제주로 백성들을 현혹한다는 그 무당집이냐? 포졸들의 호통 소리에 놀란 손님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방 안에서 꿀떡을 먹다 잠든 칠성이를 품에 안고 나온 할매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관찰사 영감의 호출이시다. 당장 가명으로 가자. 포졸들은 다짜고짜 할매를 포박하고 칠성이를 짐짝처럼 둘러매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 두 사람의 앞에는 쌀가게 도둑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거대하고 위험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인 관찰사가 잃어버린 임금님 진상용 보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자면서 도둑을 잡던 꼬마 칠성이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잠을 자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공기는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지만 가명 앞마당에는 오금을 저리게 하는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형틀에 묻은 핏자국이 채 마르지도 않은 듯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포졸들이 든 창끝은 서슬 퍼렇게 빛났습니다. 이토록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바로 전날 밤 발생한 전대미문의 도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관찰사 김대감은 방 안을 뱅뱅 돌며 연신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쥐고 있는 부채가 부러질 듯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내 목이 달아나게 생겼구나. 김대감이 애타게 찾는 물건은 바로 황금 두껍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임금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도내 최고의 장인들을 불러 모아 무려 석 달여를 동안 공들여 만든 진상품이었습니다. 어른 주먹 2개를 합친 만한 크기의 순금 두꺼비는 그 무게만 해도 엄청났거니와 등에는 붉은 루비가 박혀 있어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헌데 그 귀한 물건이 진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창고지기인 이방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분명 어젯밤 순찰을 돌 때까지는 제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고문에는 이중으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창문 하나 없는 석조 창고에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갈 틈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밤은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빗소리에 파묻혀 인기척을 못 느꼈다. 쳐도 자물쇠는 부서진 흔적이 없었고 벽을 뚫은 자국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밀실에서 황금 두꺼비만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관찰사는 호통을 쳤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로다. 금두꺼비가 발이 달려서 도망이라도 갔단 말이냐. 이방과 포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진상품을 올리지 못하면 관찰사는 불경죄로 파직당할 것이 뻔했고 관리들은 줄줄이 옥살이를 면치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한 비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날이 요즘 장안에 용하다고 소문난 꼬마 점쟁이가 있다 하옵니다. 자면서 도둑을 잡고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불러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하여 바리할매와 칠성이가 포승줄에 묶인 채 가명으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바리할매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날이, 우리 손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저 잠이 많은 아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관찰사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내 놈들이 그 소문난 점쟁이들이냐? 내 너희의 신통력을 시험해 보겠다. 만약 잃어버린 물건을 찾지 못하면 새치혀로
백성을 현혹한 죄를 물어 능지처참에 처할 것이다. 능지처참이라는 말에 할매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헌데 정작 당사자인 칠성이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눈치였습니다. 포졸의 등짝에 대롱대롱 매달려 오느라 멀미가 났는지 연신 하품을 해대며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할매, 나 졸려. 집에 언제 가? 칠성이의 태평한 소리에 관찰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저런 냉랭한 꼬마가 용한 점쟁이라니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놈들을 당장 사건 현장인 창고로 데려가라. 일행은 가명 뒤편에 있는 보물창고로 이동했습니다. 창고는 거대한 돌로 지어진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습한 냉기가 확 덮쳐왔습니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중앙에 놓인 붉은 비단 받침대만이 덩그러니 남아 그곳에 무언가 귀한 것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아라. 어젯밤까지 저 받침대 위에 금두꺼비가 있었다. 문도 벽도 멀쩡한데 물건만 사라졌다. 범인이 누구인지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당장 알아내라. 관찰사가 칠성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선 칠성이는 비틀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는 빗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젯밤 내린 폭우 탓인지 천장 구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할매는 칠성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뭐라도 보여달라고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눈을 개슴츠레 뜨더니 엉뚱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아, 폭신해 보인다. 칠성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창고 한 구석에 쌓여있는 건초 덤이었습니다. 습기를 조절하기 위해 깔아둔 집더미였습니다. 칠성이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신발을 벗어 던지고는 건초 더미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좋다. 냄새도 좋고. 관찰사가 격노하여 칼을 뽑으려 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드러눕느냐. 할매가 기겁하여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또나리, 고정하십시오. 저 아이는 지금 접신을 하려는 것입니다. 꿈속으로 들어가 범인을 쫓으려는 의식이 옵니다. 할매의 필사적인 변명에 관찰사는 멈칫했습니다. 접신, 저 코 흘리는 꼴이 접신이란 말이냐? 할매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칠성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엄숙한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찰사와 포졸들 그리고 창고 관리를 맡았던 이방과 창고지기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자는 아이를 내려다보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칠성이의 잠꼬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얌얌. 맛없어. 싸. 관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짜다. 칠성이는 몸을 뒤척이며 손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만지는 듯한 손짓이었습니다. 축축해. 끈적끈적해. 다 녹아버렸어. 그 순간 창고지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서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칠성이는 감은 눈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창고 바닥의 구석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빗물을 빼내기 위해 만들어둔 작은 배수로, 즉 쥐구멍만 한 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기로 다 흘러갔어. 짠물. 녹은 물. 관찰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금두꺼비가 소금도 아니고 어찌 녹아서 물이 된단 말이냐? 저놈이 지금 우리를 능멸하는구나. 관찰사의 호통에 할매는 식은땀을 흘리며 칠성이를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끈질기게 잠꼬대를 이어갔습니다. 아니야. 금이 아니야. 하얀 돌이야.
빗물에 녹는 돌. 칠성이의 입에서 하얀 돌이라는 말이 나오자 구석에 서 있던 창고지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무심코 자신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을 눈치 빠른 할매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할매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칠성이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창고 안에서 일어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금은 녹지 않지만 녹아내리는 무언가가 금두꺼비를 받치고 있었다면, 그리고 어젯밤 그토록 퍼부었던 빗물이 그 매개체였다면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찰사는 인내심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에이, 더 볼 것도 없다. 저 미친 무당 모자를 당장 하옥하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국문하여 금두꺼비의 행방을 실토하게 만들겠다. 포졸들이 칠성이를 끌어내리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지기가 다급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나리, 잠깐만요. 창고지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칠성이를 노려보며 두려움과 살기가 뒤섞인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저 아이의 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요사스러운 사수를 부려 금두꺼비를 녹여 없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한 금이 어찌 녹는단 말입니까? 뭐라, 사술. 예, 저 무당 할미가 비를 부르고 저 꼬마가 주술을 걸어 귀한 진상품을 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나라에 해를 끼치는 요물입니다. 창고지기는 자신이 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칠성과 할매를 요괴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교활한 현올림에 관찰사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관찰사는 창고지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이 요물들을 이 창고에 가두어라. 내 놈들이 진짜 주술을 부렸다면 다시 원상복구도 시킬 수 있겠지. 내일 아침까지 금두꺼비를 다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요괴로 간주하여 그 자리에서 목을 베겠다. 할매가 울부짖으며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포졸들은 매정하게 그들을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밖에서 쇠사슬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창고 안에는 여전히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건초, 더미 위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칠성이의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창고 밖에서 창고지기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두 사람은 시체가 되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자신의 트릭이 완성되리라는 것을요. 할매는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손으로 잠든 칠성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룻밤뿐이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났지만 창고지기 최 씨의 심장은 여전히 방망이 질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옷자락에 감추며 관찰사 김대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또날이 저것들을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쇠도 씹어먹을 듯한 저 늙은 무당의 눈빛을요. 그리고 저 어린 놈 그놈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최 씨는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사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7살짜리 꼬마가 잠꼬대랍시고 내뱉은 짜다 녹았다는 말은 정확히 사건의 핵심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비싼 소금, 즉 불순물이 없어 물에 녹으면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는 최고급 자염을 구해다가 두꺼비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겉에 금박을 입히고 방수 처리를 하여
감쪽같이 속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장 기와를 교묘하게 틀어 빗물이 정확히 받침대 위로 떨어지게 설계했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는 소금 받침대를 녹여버렸고 그 위에 얹혀 있던 금두꺼비는 받침대가 무너지며 자연스럽게 바닥의 배수로 구멍으로 미끄러져 내려간 것입니다.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헌데 저 코 질질 흘리는 무당집 손자가 그 트릭을 간파한 것입니다. 최 씨는 불안해하며 서성이는 관찰사에게 다가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날이 무르디오물을 다룰 때는 그 기운을 꺾어야 합니다. 저들이 사술로 금두꺼비를 녹였다면 분명 품속에 요사스러운 부적이나 주술 도구를 숨기고 있을 것입니다. 부적,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어찌하면 좋겠느냐? 옷을 벗겨야 합니다. 옷을. 예. 무당들은 옷깃에 사악한 기운을 모은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창고는 밤이 되면 냉기가 도니 추위로 몸을 굳게 만들면 저들이 감히 주술을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관찰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신이나 주술 같은 이야기에 약한 그는 이번에도 최 씨의 교활한 현올림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봐라, 문을 다시 열어라. 저 요물들의 겉옷을 모조리 벗겨오라.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바리 할매는 갑작스러운 빛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사또나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칠성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매가 앞으로 기어 나오며 애원했지만 포졸들이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할매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더니 걸치고 있던 낡은 누비옷을 강제로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매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옷은 상관없었으나 칠성이의 옷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겨우 7살이었습니다. 게다가 비바람이 치는 밤 습기가 가득 찬 이 돌창고는 한겨울 냉골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겉옷 없이 밤을 지낸다면 어린아이는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포졸들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건초 더미 위에서 자고 있던 칠성이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추워. 이불 줘. 칠성이는 잠결에 칭얼거렸지만 포졸은 매정하게 칠성이의 색동 저고리를 벗겨버렸습니다. 얇디 얇은 속적삼 하나만 남은 칠성이의 작은 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매가 포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창고지기 최 씨가 다가와 할매의 손을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노망난 할망구 얌전히 있어라. 내 손자가 진짜 신통력이 있다면 이까지 추위쯤은 도술로 이겨내겠지. 안 그러냐? 최 씨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칠성이의 벗겨진 옷을 낚아챘습니다. 그는 할매와 눈이 마주치자 입모양으로만 소리 없이 속삭였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고 말입니다. 그 눈빛은 명백한 살인 예고였습니다. 최 씨는 할매가 칠성이의 능력으로 자신의 범죄를 밝혀낼까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아예 입을 열지 못하도록 동사시키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문이 닫히고 이번에는 정말로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던 희미한 달빛조차 사라지자 창고 안은 완벽한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지독한 냄새와 뼛속을 파고드는 냉기뿐이었습니다. 할매는 짓밟힌 손의 통증도 잊은 채 어둠 속을 더듬거려 칠성이를 찾았습니다. 건초 더미 위에서 칠성이가 웅크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할매, 너무 추워. 이빨이 딱딱거려. 항상 천하태평으로 잠만 자던 칠성이 입에서 앓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매가 만져본 칠성이의 팔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할매는 속적산 바람으로 칠성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할매의 몸 역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돌벽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얇은 옷감 따위는 우습다는 듯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할매는 절망했습니다. 관찰사가 원한 것은 금두껍이었지만 창고지기가 원하는 것은 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문이 열렸을 때 두 사람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다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입니다. 그때 품에 안긴 칠성이가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싸, 바닥이 짜. 할매 여기 소금밭이야? 칠성이는 추위에 떨면서도 바닥에 고인물에 손가락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할매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소금밭 아까 칠성이가 녹아버렸다고 했던 말. 금이 녹을 리는 없고 녹아서 짠맛이 나는 것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창고지기가 그토록 당황했는지, 왜 칠성이를 죽이려 하는지. 범인은 금두꺼비 받침대를 소금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알면 뭐 하겠습니까? 당장 얼어 죽게 생겼는데 말입니다. 증거를 찾으려 해도 빛 한 줌 없는 암흑속이었고 몸은 점점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습니다. 할매 졸린데 너무 추워서 잠이 안 와. 칠성이는 덜덜 떨며 할매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몽유병이 도져야, 즉 깊은 잠에 빠져야 신통력이 발휘되는데 극한의 추위가 칠성이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하면 칠성이는 그저 7살짜리 겁쟁이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할매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둘 다 얼어 죽느냐 아니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칠성이를 잠재우고 살기를 찾느냐. 할매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속적삼 고름을 풀었습니다. 칠성아, 할매가 따뜻하게 해주마. 우리 강아지 아무 걱정 말고 코 작어라. 할매는 앙상한 상반신을 드러낸 채 벗은 속적삼으로 칠성이의 몸을 겹겹이 감쌌습니다. 그리고 맨살로 칠성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늙고 주름진 살결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할매는 안 추워. 안 춥다. 할매는 열이 많아서 시원하구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전신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할매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자신의 체온이 칠성이에게 전해지기를 이 아이가 공포와 추위를 잊고 깊은 꿈의 세계로 들어가 저 사악한 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비책을 찾아내기를. 할매는 떨리는 입술로 칠성이가 갓난쟁이 때부터 불러주던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음정은 불안했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애절한 곡조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돌창고 안에서는 생명을 건 사랑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매의 호흡이 점차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창고 안에 냉기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석조 감옥은 바깥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채 시간조차 얼어붙은 듯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천장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바리 할매의 가느다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할매는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속적삼까지 벗어 손주를 감싸준 늙은 육신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피부를 넘어 뼈 마디마디를 파고들었고 손발 끝에서는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 고통이 느껴지더니 이내 남의 살처럼 무감각해졌습니다. 칠성이가 할매의 맨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웅얼거렸습니다. 할매 따뜻해. 아이의 체온만이 할매가 이승에 붙어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할매는 마비되어 가는 팔에 억지로 힘을 주어 칠성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놓으면 둘 다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할매는 몽롱해지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퍼지자 잠시 정신이 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지독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잠이 아니었습니다. 저체온증이 불러온 죽음의 유혹이었습니다. 할매의 눈앞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뇌우가 치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대문 앞에 버려진 핏덩이. 탯줄도 못 대고 빗물에 젖어 있던 그 작고 여린 생명. 할매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오다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할매는 자신이 칠성이를 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칠성이가 자신을 구원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 늙어 빠진 무당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쓸모없는 늙은이에게 할매라고 불러주는 유일한 존재. 칠성이가 없었다면 할매는 진작에 고독과 가난 속에 파묻혀 흙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할매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칠성아, 내 강아지. 부디 좋은 꿈 꾸거라. 할매의 자장가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을 잃어갔고 규칙적이던 심장 박동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할매의 고개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의식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매가 마지막 힘을 다해 짜낸 체온이 칠성이의 몸을 완전히 녹인 것입니다. 덜덜 떨던 칠성이의 몸에서 긴장이 풀리고 가빠졌던 호흡이 깊고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매의 희생이 만들어낸 인간 난로 속에서 칠성이는 마침내 공포와 추위를 잊고 가장 깊은 수면의 단계, 즉 접신의 경지로 빠져들었습니다. 칠성이의 코 고는 소리가 다시금 창고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잠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칠성이의 감긴 눈꺼풀 안에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현실의 육신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꿈속의 칠성이는 시공간을 넘어 사건이 발생한 어젯밤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창고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현실과 달리 꿈속의 창고에는 붉은 비단 받침대와 그 위에 놓인 황금 두꺼비가 번쩍이는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와, 반짝반짝하다. 꿈속의 칠성이는 둥실 떠올라 금두꺼비에게 다가갔습니다. 헌데 이상했습니다. 어디선가 짭조름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킁킁 바다 냄새. 아니야, 소금 냄새야. 칠성이의 시선이 금두꺼비를 받치고 있는 하얀 받침대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매끈한 배곡처럼 보였지만 냄새는 분명 부엌 항아리 속에 있는 굵은 소금 냄새였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기와 틈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건드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벌어진 틈 사이로 빗물이 뱀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빗물은 정확히 하얀 받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튕겨나가는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받침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녹는다. 사탕처럼 녹아. 칠성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단단해 보이던 받침대가 물을 만나자 흐물흐물해지더니 하얀 국물이 되어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돌이 아니라 소금을 단단하게 뭉쳐 만든 벽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솜사탕에 물을 부은 것처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물의 소금 기둥은 순식간에 형체를 잃어갔습니다. 받침대가 녹아내리자 그 위에 위태롭게 서 있던 무거운 황금 두꺼비가 중심을 잃고 기우뚱했습니다. 소리 없는 진동과 함께 금두꺼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헌데 바닥은 평평하지 않았습니다. 창고지기가 미리 경사를 만들어둔 탓에 금두꺼비는
미끄러운 소금물을 타고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 종착지는 바로 구석에 있는 배수로 구멍이었습니다. 안 돼, 도망가지 마. 칠성이가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금두꺼비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배수로 구멍 속으로 쏙 빠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빗물에 완전히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소금물 뿐이었습니다. 물은 배수로를 타고 밖으로 흘러나갔고 창고 바닥에는 빗물 자국만 흥건하게 남았습니다. 완벽한 증거 인멸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칠성이는 한 가지를 더 보았습니다. 금두꺼비가 사라진 배수로 구멍 입구에 녹담한 소금 덩어리 하나가 새끼 손톱만큼 남아있는 것을요. 그리고 배수로 덮개 틈새에 끼어있는 범인이 흘린 것으로 보이는 푸른색 옷감 조각까지도 말입니다. 현실의 창고 안 할매의 품에 안긴 칠성이가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찾았다. 소금, 구멍, 파란 옷. 어느덧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창문 틈이 없는 창고 안에서도 미세한 공기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바깥 세상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칠성과 할매에게 약속된 처형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의미했습니다. 녹슨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부신 빛의 역광 속에 관찰사 김대감과 창고지기 최씨, 그리고 수십 명의 포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금두꺼비는 돌아왔느냐? 관찰사가 헛기침하며 물었지만 창고 안에서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고지기 최씨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횃불을 들이밀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리. 조용한 것을 보니 요물들이 제풀에 지쳐 죽었거나 도망갈 구멍이 없어 자결이라도 한 모양입니다. 최 씨는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두 사람의 시신을 확인할 생각에 잔인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건초 더미 위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칠성이는 할매의 품에 안겨 있었고 할매는 상반신을 벗은 채 칠성이를 감싸 안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짐승이 새끼를 품고 죽은 듯한 처절한 형상이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웅성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관찰사도 뒷짐을 지고 들어와 혀를 찼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감히 관할을 능멸하더니 천벌을 받았구나. 여봐라, 시신을 거적대기에 말아 저 산 너머에 내다 버리거라. 최 씨는 안도의 한숨이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신의 범죄는 영원히 묻혔고 귀찮은 목격자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짐짓 슬픈 척하며 할매의 시신을 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헌데 그때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시신 더미 속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러워. 최 씨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할매의 팔 밑에서 칠성이가 부스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눈은 여전히 감겨있는 상태였습니다. 칠성이는 아직 꿈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아니,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각성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얇은 속적삼만 걸친 작은 몸이 아침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칠성이는 관찰사 앞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창고 구석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그 배수로 구멍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거기에 있어. 칠성이는 털썩 주저앉아 배수로 덮개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7살 아이의 힘으로는 열기 힘든 무거운 돌 덮개였습니다. 할매 도와줘. 칠성이의 애처로운 부름에 엎드려 있던 할매의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할매가 손주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할매는 흐릿한 눈을 뜨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칠성이에게 기어갔습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지만 손주가 가리키는 곳에 답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할매는 괴력을 발휘하여 포졸들을 밀치고 칠성이와 함께 돌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소리와 함께 덮개가 열리고 시커먼 배수로의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관찰사가 소리쳤지만 칠성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 구멍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위치, 벽면에 붙어 있는 하얀 덩어리를 손가락으로 찍어냈습니다. 칠성이는 비틀비틀 관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흙이 묻은 손가락을 관찰사의 입술에 쏙 밀어 넣었습니다. 관찰사는 더러운 손가락에 화를 내려 했지만 입안에 퍼지는 맛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싸, 짜다. 칠성이는 감은 눈으로 씩 웃으며 옆에 서 있던 창고지기 최 씨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소금이야. 아저씨가 만든 소금 2컵이. 순간 최 씨의 다리가 풀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 씨에게 쏠렸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칠성이의 손가락 끝에 묻은 하얀 결정체가 보석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관찰사 김대감은 자신의 혀를 의심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칠성이의 손가락 끝에서 묻어난 것은 분명 찝찝하고도 쓴맛이 도는 천일염의 맛이었습니다. 창고 바닥 그것도 빗물이 빠져나가는 배수로 입구에서 소금 맛이 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주저앉아 있던 창고지기 최 씨가 벌떡 일어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또나리,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 고약한 늙은 무당이 요술을 부린 것입니다. 어젯밤에 몰래 소금을 뿌려놓고는 이제 와서 신통력인 척사기를 치는 것이라니까요. 최 씨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길길이 날뛰며 포졸들의 창을 빼앗아 들 기세였습니다. 관찰사는 다시 흔들리는 기색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금이 소금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관찰사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칠성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놈 어린 것이 벌써부터 어른을 능멸하려 드느냐. 이것이 정말 소금이라면 그 증좌를 대거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놈과 내 할미를 능지처참할 것이다. 서슬퍼런 호통소리가 창고 앞마당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몽유병 상태인 칠성이에게 관찰사의 협박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아함. 시끄러워. 파리가 윙윙거리네. 칠성이는 귀를 후비며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그 태연한 모습에 관찰사의 인내심이 바닥나려는 찰나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바리 할매가 피를 토하며 기침을 했습니다. 밤새 추위와 싸우며 체온을 다 뺏긴 할매의 몸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입가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와 클바닥을 적셨습니다. 잠결에도 할매의 고통을 느낀 것일까요? 칠성이의 감긴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칠성이는 비틀거리며 할매 쪽으로 기어가 할매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할매 손이 차가워. 얼음 같아. 할매는 꺼져가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떨리는 손을 들어 칠성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칠성아, 나는 괜찮다. 어서 보여드려라. 그러고는 쉰 목소리로 다시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한다, 우리 아기.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혼란 속에 있는 칠성이의 정신을 붙잡아주는 생명줄이자 가장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인도하는 주문이었습니다. 할매의 자장가 소리가 들리자 칠성이의 호흡이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아이의 표정에서 장난기는 사라지고 서늘할 정도로 진지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듯 창고 중앙에 놓인 빈 받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야. 여기가 시작이야. 칠성이는 받침대가 놓여있던 자리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하얀 돌이 있었어. 아주 단단하고 예쁜 돌. 하지만 가짜였어. 칠성이는 허공에 손짓하며 무언가를 쌓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저씨가 밤에 몰래 들어와서 바꿨어. 진짜 돌은 버리고 소금돌을 놨어. 그리고 그 위에 두꺼비를 올렸어. 모두가 숨을 죽이고 칠성이의 1인극을 지켜보았습니다. 칠성이는 마치 눈앞에 그 장면이 보이는 듯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어. 하늘에서 물이 떨어졌어. 칠성이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기와가 열려 있어. 관찰사가 급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천장 한 구석에 기와가 살짝 어긋나 있어 그 틈으로 아침 햇살이 가늘게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장을 살폈습니다. 날이 기와가 인위적으로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대나무 관 같은 것이 꽂혀 있어 빗물을 한 곳으로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관찰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빗물을 유도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칠성이는 손가락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신용을 하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돌이 녹았어. 하얀 국물이 됐어. 두꺼비가 미끄러졌어. 쭈우. 칠성이는 엉덩이를 질질 끌며 받침대 자리에서 배수로 입구까지 미끄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동선은 정확히 경사면을 따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꺼비는 여기로 도망갔어. 칠성이가 가리킨 곳은 다시 배수로 입구였습니다. 이제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금으로 만든 받침대를 빗물로 녹여 없애고 그 위에 있던 금두꺼비를 배수로로 흘려보낸 기상천외한 트릭이었습니다. 관찰사는 창고지기 최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최 씨는 이미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저 꼬맹이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맞습니다. 소금물은 이미 다 흘러가 버렸고 바닥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물증이 없으면 심증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성이가 갑자기 배수로 덮개 틈새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아야. 따가워. 가시가 있어. 옷이 걸렸어. 칠성이가 손을 빼내자 그의 손에는 진을 범벅이 된 작고 푸른 천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파란색. 아저씨 옷이랑 똑같은 색. 순간 최 씨가 자신의 소매 끝을 황급히 감췄습니다. 하지만 매의 눈을 가진 관찰사가 그것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내 이놈, 그 손 당장 내밀지 못할까. 관찰사의 호통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 씨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최 씨의 관복 소매 끝단이 찢어져 있었고 칠성이가 찾아낸 천 조각을 갖다 대니 톱 미바퀴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최 씨는 입을 뻥긋거렸지만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일 배수로 덮개를 들어 올리고 금두꺼비를 밖으로 빼낼 때 옷자락이 걸려 찢어진 것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서둘러 범행을 저지르느라 놓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관찰사는 분노하여 최 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 놈이었구나. 감히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진상품을 훔치고 죄 없는 백성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려 하다니.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고 배수로 끝을 파헤쳐라. 분명 그곳에 금두꺼비가 있을 것이다.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가 창고 외벽의 배수로 출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맹한 꼬맹이가 어떻게 어둠 속에서 그걸. 최 씨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칠성이가 본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지탱해 준 것은 할매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이었음을 말입니다. 잠시 후 밖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포졸이 진흙투성이가 된 묵직한 물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진흙을 닦아내자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 황금 두꺼비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등에는 붉은 루비가 박혀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관찰사는 금두꺼비를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순간 칠성이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아니면 꿈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 된 것일까요? 할매, 나 졸려. 배고파. 칠성이는 그 자리에 스르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린 바리 할매가 칠성이를 와락받아 안았습니다. 오냐 오냐 내 새끼. 장하다. 정말 장하다. 할매는 피 묻은 입술로 칠성이의 뺨에 입을 맞추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성이는 할매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침대인 양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금두꺼비의 황금빛보다 더 아름다운 할매와 손자의 눈물겨운 포옹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관찰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칠성이와 할매에게 부귀영화를 안겨줄 기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권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들을 밀어넣는 위험한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할매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의 조용한 천지당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7살 칠성이의 잠꼬대가 이제 담장을 넘어 궁궐 담벼락까지 넘보게 될 운명임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천지당 앞에는 비단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관아에서 보낸 가마였습니다. 칠성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할매는 칠성이를 업은 채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는 덜컹거리며 한양도성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살 잠충이 칠성이와 늙은 무당 할매, 이 어울리지 않는 콤비가 조선 최고의 명탐정이 되어가는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엄청난 인연과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가명 앞마당은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배수로 끝에서 진흙투성이가 된 황금 두꺼비가 발견되자 관찰사 김대감의 얼굴에는 환희가 창고지기, 최 씨의 얼굴에는 사색이 감돌았습니다. 명백한 물증 앞에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관찰사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 흉악한 도적놈을 당장 포박하여 형틀에 매달아라. 내 친히 국문하여 그 죄를 낱낱이 밝히리라. 포졸들이 굵은 오라를 들고 최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리는 듯했습니다. 죄인은 벌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쓴 무당 할매와 꼬마 손자는 영웅이 되어 금이 환영하는 결말. 누구나 예상한 권선징악의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탐욕의 눈이 멀어 나라의 보물에 손을 댔던 최 씨는 순순히 자신의 목을 내놓을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순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마저 버리고 짐승이 되기로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최 씨의 눈동자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포졸들이 팔을 낚아채려는 찰나 그는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호신용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다 죽여버릴 테다.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에 앞장서던 포졸 하나가 팔을 베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유혈 사태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찰사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미쳤구나. 칼을 버려라. 하지만 이성을 잃은 최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인질 자신을 이곳에서 내보내줄 방패막이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도끼 어린 시선이 멈춘 곳은 각 감옥에서 나와 기력이 쇠한 발이 할매였습니다. 저 늙은 마녀가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최 씨는 표적을 정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포졸들이 막으려 했지만 죽기 살기로 덤비는 자의 기세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순식간에 할매의 뒤로 돌아가 할매의 목에 서늘한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다들 비켜, 길을 터라. 그렇지 않으면 이 할망구의 목을 따버리겠다. 할매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밤새 추위와 싸우며 기력을 다 쓴 대다 날카로운 쇠붙이가 목젖을 누르는 공포에 숨이 턱 막혀왔기 때문입니다. 할매의 주름진 목에서 붉은 피가 한 줄기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관찰사도 포졸들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눈앞에서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질 판이었습니다. 진정하게.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는가? 관아에서 살인까지 저지르면 삼족을 멸할 것이야. 관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득하려 했지만 최 씨는 광소를 터뜨렸습니다. 삼족, 하하하. 어차피 금두꺼비를 훔친 죄로 내 목은 달아나게 되어 있다. 이판사판이야. 나를 성문 밖까지 내보내다오. 말을 준비해, 당장. 최 씨는 할매의 목을 조르며 더욱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할매의 얼굴이 검푸르게 질려갔습니다. 할매는 자신의 목숨보다 바닥에 쓰러져 잠든 칠성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저 미치광이가 자신을 해치고 나면 다음 타겟은 분명 칠성이가 될 터였습니다. 최 씨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칠성이에게 꽂혔습니다. 저 꼬맹이. 저 빌어먹을 꼬맹이 놈도 데려가야겠어. 내 앞길을 막은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최 씨는 할매를 방패 삼아 질질 끌고 칠성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매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안 된다. 이놈아. 애는 건드리지 마라. 닥쳐. 늙은 게 어디서 힘을 써. 최 씨가 칼자루 끝으로 할매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뜬금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름밤 모기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칠성이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윙윙. 모기가 왜 이리 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칠성이가 부스스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눈은 여전히 굳게 감겨 있었고 고개는 힘없이 툭툭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몽롱한 상태에서도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 할매에게서 풍기는 비릿한 피 냄새와 공포의 냄새를. 칠성이는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얇은 속적삼 바람의 작은 아이가 시퍼런 칼을 든 거구의 산의 앞을 막아서는 모습은 그야말로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리 비켜. 이 쥐방울만한 놈이. 최 씨가 위협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칼이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그저 허공을 응시하며 꿈속에서만 보이는 거대한 해충을 쫓고 있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리 가. 우리 할매 괴롭히지 마. 이 왕모기야. 모기.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자존심이 상한 최 씨가 할매를 잠시 밀쳐두고 칠성이를 향해 칼을 내리꽂으려 했습니다. 관찰사가 비명을 지르고 할매가 절규하는 그 찰나의 순간 칠성이의 몸이 기묘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며 최 씨의 칼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더니 잠결에 기지개를 켜듯 양팔을 쫙 벌렸습니다.
으아함. 그것은 단순한 기지개가 아니었습니다. 칠성이의 작은 손바닥이 중심을 잃고 쏠리는 최 씨의 뺨을 향해 정확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경쾌하고도 묵직한 파열음이 가명 앞마당을 울렸습니다. 7살 꼬마의 손바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매서운 일격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급소를 가격당한 최 씨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최 씨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서 팽그르르 돌았습니다. 눈앞에 별이 번쩍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칠성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졸려. 베개다. 칠성이는 비틀비틀하는 최 씨의 불룩한 배를 푹신한 베개로 착각한 듯 그대로 몸을 던져 껴안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거구에 최 씨가 뒤로 넘어가고 그 위로 칠성이가 엎어졌습니다. 최 씨의 뒤통수가 돌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기절해 버렸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칼이 멀리 튕겨 나갔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습니다. 최 씨는 대자로 뻗어 거품을 물고 있었고 그 배 위에는 칠성이가 세상 편안한 표정으로 엎드려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칠성이의 코 고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의 위기를 단숨에 뒤집어 버린 가장 엉뚱하고도 통쾌한 한방이었습니다. 할매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에서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할매는 기절한 악당의 배 위에서 자고 있는 손주를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내 새끼가 호랑이였구나. 잠든 호랑이였어. 관찰사 김대감이 정신을 차리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흉악범을 묶어라. 그리고 의원을 불러라. 어서.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여 기절한 최 씨를 꽁꽁 묶었습니다. 관찰사는 쓰러진 할매에게 달려와 손수 부축했습니다. 양반 체면의 천한 무당에게 손을 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지금 그의 눈에 할매와 칠성이는 생명의 은인이자 신비로운 영물로 보였습니다. 괜찮으냐? 많이 다치지 않았느냐? 날이 저는 괜찮습니다요. 우리 칠성이나 좀. 할매는 칠성이를 가리켰습니다. 포졸들이 조심스럽게 최 씨의 배 위에서 칠성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소동이 꿈속의 한 장면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할매의 안색이 급격히 창백해지더니 눈동자가 뒤집히며 스르르 관찰사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쿨럭 칠성아. 칠성. 할매는 칠성이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밤새 겪은 추위와 공포 그리고 마지막 인질극의 충격까지. 칠순 노인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관찰사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가명을 뒤흔들었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칠성이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 할매가 생사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가장 화려한 성공의 순간에 찾아온 가장 어두운 그림자. 7살 칠성이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 어른들의 도움 없이 홀로 이 슬픔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명의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가명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무거웠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평화라기보다는 폭발 직전의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관찰사 김대감은 사랑채에 앉아 되찾은 황금 두꺼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흙을 닦아내고 비단천으로 감싸 놓으니 다시금 영롱한 빛을 뿜어냈지만 김대감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 금빛 찬란한 보물 옆에는
피가 말라붙은 낡은 저고리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 할매가 칠성이를 살리기 위해 벗어주었던 그 허름한 옷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보물과 넝마를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라의 보물은 되찾았으나 정작 귀한 사람을 잃을 뻔했구나. 내 눈이 어두워 진주를 진흙 속에 파묻을 뻔했어. 사랑채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의원 하나가 땀을 닦으며 들어왔습니다. 맥이 촛불처럼 위태롭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삭풍이 부는 돌바닥에서 밤을 지새운 데다 극심한 공포로 기혈이 꽉 막혀 있습니다. 게다가 목의 자상으로 피를 많이 흘려 오늘 밤이 고비일 듯합니다. 뭐라, 오늘 밤이 고비라니. 김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약 할매가 이대로 숨을 거둔다면 자신은 생명의 은인을 죽게 만든 죄인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게. 내 창고에 있는 산삼이며 녹용이며 귀한 약재는 다 가져다 써도 좋으니 제발 숨만 붙여놓게. 의원이 황급히 물러가고 김대감은 뒷짐을 지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인 최 씨를 형틀에 매다는 소리였습니다. 놓아라,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 가명의 곳간 열쇠를 쥔 사람이다. 최 씨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김대감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아직도 권세를 믿고 날뛰는 꼴이라니. 김대감은 갓끈을 단단히 고쳐 매고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형장에는 이미 수많은 관속과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죄인 최만석은 들어라. 김대감의 호령의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형틀에 묶인 최 씨는 도끼 어린 눈으로 김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네, 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가른다. 나라의 진상품을 탐하여 훔친 죄 없는 백성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려 한 죄, 그리고 관아 안에서 살인을 시도한 죄. 내 놈의 목을 10번 쳐도 부족하다. 증거가 어디 있소? 그깟 소금물은 다 말라버렸고 옷자락 조금 찢어진 게 무슨 대수란 말이오. 저 늙은 무당과 짜고 나를 모함하는 것 아니오. 최 씨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증거인멸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법 혹시라도 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끄러워. 잠 좀 자자. 관아 안쪽 귀빈실로 내어준 별채 문이 열리더니 칠성이가 비틀비틀 걸어 나왔습니다. 비단 이불에 파묻혀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깬 모양이었습니다. 잠결에 흘러내린 옷고름을 질질 끌며 칠성이는 눈을 비비고 형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성이에게 쏠렸습니다. 칠성이는 멍한 표정으로 형틀에 묶인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아저씨 왜 저기 매달려 있어? 7살 칠성이는 어젯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것들은 잠에서 깨면 안개처럼 사라지기 때문이었지요. 그저 낯선 아저씨가 밧줄에 묶여 있는 것이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김대감이 칠성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칠성아, 내가 저 자가 누군지 알겠느냐? 칠성이는 코를 훌쩍이며 최 씨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킁킁 냄새나. 짠 냄새. 그리고 똥 냄새. 뭐라. 똥. 최 씨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칠성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아저씨 신발 바닥에 똥 묻었어. 그리고 주머니에서 짠 냄새가 나. 김대감이 눈짓하자 포졸들이 최 씨의 신발과 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최 씨의 품속 깊은 곳 속옷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하얀 가루가 후루룩 떨어졌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최고급 자염을 구하기 위해 소금 장수와 거래했던 장부 조각과 샘플로 챙겨두었던 소금 가루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 밑창에서는 어젯밤 칠성이가 기절시킬 때 지렸던 오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요리해 먹으려고 산 소금이요. 최 씨가 비굴하게 변명했지만 김대감은 소금 장부 조각을 들어 보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요리, 소금 벽돌을 100장이나 주문하는 요리도 있더냐? 여기 내 놈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거래 장부가 나왔다. 이것도 모함이라 할 테냐.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최 씨는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봐라, 저 파렴치한 죄인을 매우 쳐라. 곤장 100개를 치고 그 죄를 물어 흑산도로 유배를 보내라. 다시는 육지를 밟지 못하게 하라. 형장이 떠나갈 듯한 곤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 씨의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구경하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그 광경이 무섭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할매, 우리 할매 어디 갔어? 칠성이는 김대감이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울먹였습니다. 일어나니까 할매가 없어. 할매 냄새가 안 나. 김대감은 형 집행을 멈추게 하고 칠성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관찰사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가자. 할매가 있는 곳으로 가자꾸나. 김대감은 칠성이를 안고 별채 안쪽 의원이 머무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독한 탕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얀 요 위에 발이 할매가 송장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창백했고 가슴은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매. 칠성이가 김대감의 품에서 벗어나 할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할매 일어나. 왜 자꾸 자? 잠은 내가 자야지. 왜 할매가 자? 칠성이는 할매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매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항상 자신의 등 뒤에 있던 따뜻한 등, 자장가를 불러주던 거친 목소리가 영영 사라질까봐 말입니다. 칠성이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으앙, 할매 죽지 마. 나 밥도 잘 먹고 잠도 조금만 잘게. 그러니까 눈 좀 떠봐. 칠성이의 통곡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7살 아이의 순수한 슬픔에 곁에 서 있던 의원도 김대감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대감은 칠성이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칠성아, 내가 할매를 살렸다. 내가 범인을 잡아서 할매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어. 이제 내가 할매를 지켜주마. 조선 팔도에서 제일 좋은 약을 쓰고 제일 용한 의원을 붙여줄 것이다. 싫어. 다 필요 없어. 할매가 일어나야지. 꿀떡 사준다고 했단 말이야. 칠성이는 바닥에 엎드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금두꺼비를 찾은 영웅도 신통한 동자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품이 그리운 7살 손주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적처럼 할매의 손가락이 꿈틀했습니다. 꿀떡.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였지만 칠성이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할매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칠성이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내 강아지, 울지 마라. 할미 안 죽는다. 할매. 칠성이는 할매의 가슴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매는 마른 나뭇가지 같은 핏줄이 선 손을 들어 칠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고 녀석. 무겁다. 이제 다 컸네. 안도의 한숨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의원이 급히 맥을 짚어보더니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정신력이 대단하십니다. 손잡은 우는 소리에 저승 문턱에서 돌아오셨구려. 김대감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칠성이와 할매를 보며 맹세했습니다. 이 기구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을 절대 놓지 않겠노라고. 며칠 후 할매는 기력을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김대감은 칠성이를 불렀습니다. 칠성아, 내 공이 큰 이상을 내리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기와집을 줄까 아니면 비단옷을 줄까? 내가 원한다면 내 양아들로 삼아 글공부를 시켜줄 수도 있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천안무당의 손자에서 관찰사의 아들이 된다면 그야말로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양아들, 그거 하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책 읽어야 하잖아. 허허, 그렇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부지런해야지. 그럼 안 해. 난 잠이 제일 좋은 걸. 칠성이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김대감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칠성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매의 가마 태워줘. 올 때처럼 푹신한 가마 타고 집에 가고 싶어. 그리고 꿀떡, 아주 많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걸로. 고작 가마와 꿀떡이라니. 김대감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탐욕스러운 어른들이 황금 두꺼비 하나 때문에 서로 죽이고 속이는 세상에서 이 아이는 그 모든 부귀영화보다 할머니의 편안함과 꿀떡 한 조각을 택한 것입니다. 오냐 알았다. 네, 약속하마. 조선 최고의 가마를 대령하고 내가 평생 다 못 먹을 만큼의 꿀떡을 보내주마. 김대감은 칠성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칠성이는 대감의 품이 따뜻했는지 또다시 하품을 크게 했습니다. 아함, 배부르니까 졸리네. 사건은 해결되었고 아기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황금 두꺼비는 임금님에게로, 칠성이는 할매의 품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칠성이의 신통력에 대한 소문은 이미 담장을 넘어 한양 도성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바람결에 실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침내 구중궁궐 깊은 곳 누군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칠성이의 인생에 찾아올 또 다른 태풍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칠성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잠충이었습니다. 관찰사 김대감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이와 바리 할매가 가명을 떠나는 날과나 앞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구경꾼들은 다 모인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설 속의 금두꺼비를 찾아내고 흉악한 도적을 맨손으로 때려잡은 7살 꼬마 영웅을 보기 위해서였지요. 자, 이것을 받아라. 김대감이 하인들을 시켜 칠성이 앞에 비단 보따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칠성이가 눈을 비비며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하얀 속살을 드러낸 물건이 나왔습니다. 햇솜을 두둑하게 채워 넣고 겉은 최고급 명주실로 술을 놓은 목화솜 베개였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하는 솜보다 더 부드러운 남쪽 지방의 최상품 목화솜으로 만든 것이다. 내가 원한 것이니 이제는 돌베개 말고 이것을 베고 자거라. 와, 푹신하다. 칠성이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눕는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칠성이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벼슬자리보다 금은 보화보다 이 베개 하나가 칠성이에게는 천하를 얻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챙겨가거라. 김대감의 신호에 따라 술에 한가득 짐이 실렸습니다. 칠성이가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꿀떡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쌀가마니와
비단 곶감 기름병 등 살림살이가 그득했습니다. 바리 할매는 눈물을 훔치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오. 김 대감은 할매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은혜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제 목이 달아났을 터 이것은 그에 비하면 약수한 것입니다. 부디 몸조리 잘하시고 우리 칠성이 훌륭하게 키워주십시오. 팡파르가 울리고 드디어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칠성이와 할매는 김 대감이 특별히 내어준 쌍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꾼들이 힘차게 외치자 구경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꽃가루를 뿌렸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환호 소리에 할매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포승줄에 묶여 죄인 취급을 받으며 끌려왔던 길을 이제는 고을 최고의 귀빈이 되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매는 옆에서 새 베개를 끌어안고 꾸벅꾸벅 조는 칠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칠성아. 못난 할미 만나 고생만 하더니 이제야 내가 대접을 받는구나. 행렬이 천지당이 있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동네는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빨래터에 모여 칠성이를 잠충이라 놀리고 할매에게 소금을 뿌려대던 아낙네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아기 동자님 오십니까요? 만신 할머니,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진작에 귀한 분들인 줄 알아뵀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한 것이지요. 흉가라 손가락질하던 천지당을 이제는 서기가 서린 명당이라 치켜 세우며 서로 눈도장을 찍으려 아우성이었습니다. 개중에는 칠성이가 집신 도둑으로 몰았던 선비의 하인들도 보였고 비취비녀 사건 때 콧방귀를 뀌던 윤씨 부인도 비단 옷을 입고 나와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할매는 가마문을 살짝 열고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억울하고 분해서 호통이라도 쳤을 테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고 돌아온 할매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다들 일어나시게. 우리 칠성이가 잠귀가 밝아 시끄러운 걸 싫어하니 조용히들 해주게나. 할매의 점잖은 한마디에 사람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어떤 호통보다 위험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천지당 마당에 짐이 풀어졌습니다. 관아의 하인들이 무너진 담장을 고쳐주고 구멍난 지붕의 기와를 새 것으로 갈아주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던 방 안은 새 벽지와 장판으로 단장되었고 부엌에는 쌀독이 흘러넘칠 만큼 가득 채워졌습니다. 칠성이는 집에 오자마자 꿀떡 상자부터 열었습니다. 할매 꿀떡 먹자.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꿀떡을 한 입 베어 물자 입안 가득 달콤한 꿀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맛있다. 할매도 아해. 칠성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꿀떡을 집어 할매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할매는 꿀떡을 오물오물 씹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쓴맛만 보고 살았던 인생에 칠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찾아온 달콤함이었습니다. 그래 달구나. 정말 달아. 그날 밤 천지당의 풍경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귀신 나온다며 밤이면 불이 꺼져 있던 흉가에 환한 호롱불이 켜지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선물 꾸러미가 마루에 쌓여 있었지만 칠성이와 할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이는 김대감이 준 목화솜 베개를 베고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온돌바닥과 푹신한 베개 그리고 배불리 먹은 꿀떡의 포만감. 7살 아이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은 없었습니다. 할매, 나 이제 안 추워. 칠성이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창고에서의 그 끔찍했던 추위가 아직도 기억에 남았는지 칠성이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겼습니다. 그래, 이제 춥지 않다. 배고프지도 않고 무시당하지도 않을 게야.
할매는 칠성이의 머리맡에 앉아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어 주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칠성이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할매, 노래 불러줘. 어떤 노래? 그거 있잖아. 창고에서 불러줬던 거. 할매는 잠시 먹먹해졌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불렀던 그 자장가. 할매는 목을 가다듬고 이번에는 떨림 없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금두꺼비 물어다가 고대광실 집을 짓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할매의 노랫가락에 맞춰 칠성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익숙한 코 고는 소리.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구하고 할매를 살린 영웅의 안식처에서 울리는 평화의 연주였습니다. 할매는 잠든 칠성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칠성이를 신동이라 부르며 미래의 큰 인물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할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칠성아, 나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좋다. 벼슬을 하지 않아도 좋고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좋다. 그저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아프지 말고 내 곁에서 오래오래 코 골며 자주렴. 그것이면 족하다. 할매는 칠성이의 볼에 흐르는 침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북두 칠성이 천지당 지붕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7개의 별이 마치 칠성이를 수호하듯 반짝거렸습니다. 비천한 핏덩이로 버려져 무당 할매의 손에 자란 아이. 잠만 잔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 아이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어쩌면 세상의 모든 기적은 거창한 힘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싶은 작고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7살 꼬마 칠성이와 엉터리 무당 할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이 보여준 사랑의 온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따뜻한 전설로 기억될 것입니다. 천지당의 밤은 깊어가고 칠성이의 꿈속 여행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번엔 또 어떤 신기한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아마도 세상 모든 꿀떡을 혼자 다 먹는 아주 달콤하고 행복한 꿈이겠지요.